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화를 보면 신용평가사와 은행이 약간 한통속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4개의 투자팀들이 있는데 이들이 신용평가사도 못 믿고 은행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분명히 지금 CDO나 이런 게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의 가치가 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연동되어 있는 상품은 또 가격을 내리지 않는, 그쵸. 네,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영화와 같다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사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네. 사실은 이때 좀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영화에 나온 말미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또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뭐 이랬다. 네.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처벌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거는. 다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한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요걸 보완하는 제도를 나름 여러 가지 도입을 해요. 특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그 20배로 부풀려서 거래하는 거 할 때 네.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제도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배를 부풀리고 싶으면 부족한 19배 차액을 그 금융권 회사가 담보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터져도 네. 그 담보 안에서 소화될 수 있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렇게 투기적인 투자의 방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그게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그거 여러 가지 반영돼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용평가사는 생각보다는 뭐 덜 제재를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네, 네. 네.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네.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걸 모두 아니까 좀 더 교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사랑 엮일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조금 보통 금융회사에서 기관 투자자랑 달리 나름의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가장 큰 문제는 뭐에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무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가요? 뭐 판매하는 직원한테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네. 모르면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상품도 보면 저희 직원 중에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시면 하시지 않으셔야 된다. 네. 고객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른 자세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모르고 거래를 하면 저희가 수수료는 생기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뭐 은행에서 이제 독일 DLF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은행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직원이 이런 상품도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예. 그게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투자하는 상품이 있으면 딱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이 실제로 어디에 돈이 들어가나. 네. 대부분 구성 내용을 잘 안 보는데 펀드를 보시면 펀드는 구성 항목에 대해서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채권을 사는 건지 네. 주식을 사는 건지 이게 선물에 투자하는 건지 최소한 그거는 보셔야 되고 투자하는 상품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는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뭐 대출도 보면 영화에서도 뭔지도 보지 않고 사인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네.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된다. 내가 뭘 하는지 책임을 지니까 뭘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라고 시청자분들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돈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업계 일하다 보면 너무 준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정도가 심하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출연진들이 굉장히 일단 화려하고 네. 중간중간에 카메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까메오도 네. 엄청. 마고로비 나오고 네. 굉장히 뭐 스타셰프라든지 그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죠. 리차드 탈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넛지라는 책으로 이제 노벨상도 수상하시고 네. 경제상도 수상을 하시고 이제 그런 맞죠. 그분이 셀레나 고메즈랑 같이 나왔던 블랙잭 설명할 때 나왔죠. 네, 같이 나왔던 분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쉽고 재밌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후대 사람들도 보고 저거를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감독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표현을 정말 잘한 게 젠가로 그 부실채권들이 모여 있는 맞아요. 걸 설명하는데 네네네. 결국은 이제 그 B 등급이 A가 제일 좋고 B로 A, B, C 이렇게 간다고 치면 A가 제일 좋은 거니까 거기 네. B, B, B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빼면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쉬쉬라는 표현을 쓰면서 똥이라고. 네네. 참 그런 거를 되게 고민해서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실제로도 그런 부실함이 섞여 있고 그다음 그 셰프가 나와서 생선 어제 못 팔은 생선에 대한 설명 맞아요. 정말 비유를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잘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설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네요.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런 분들도 영화는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네. 자체는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네. 또 배우들이 또 연기도 잘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죠. 네. 네. 그 배우들 연기 뭐 하나하나 뭐 다 칭찬하면 끝이 없는데 네. 저는 스티븐 카렐 연기가 너무 그렇죠. 너무 마크 바움을 연기했던 네. 막 항상 그 사람은 화가 나 있는데 그 화의 원인이 약간 이제 가족사에 또 그쵸. 얽혀 있고 그 가족사가 형이 문제가 있었을 때 본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점. 이제 그런 게 이제 화로 너무 잘 표현했고 이 마지막까지 이거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던 부분도 너무 잘 이해가 됐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언 고슬링이 나온 자레드 베넷. 네. 제가 세일즈하는 입장이니까 네. 되게 그 사람 보면서 얘도 세일즈 하니까 네. 욕을 많이 먹겠다. 왜냐면 이제 거기 그 설명하잖아요. 회사 내에서 욕을 하잖아요. 자기를. 네. 그렇거든요. 약간 네.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나름 본인이 뚝심 있게 팔아갖고 얼마? 이 사람이 성과급으로 마지막에 400억? 네, 480억 달러였나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미국은 저게 되는구나. 한국인이면 잘립니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자, 그럼 한국 얘기로 조금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젊은 또래에서 집을 샀다가 지금 이자로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우스 푸어 공포가 시작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현 부동산 시장 그리고 문제점 상황 이런 걸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네. 제가 무슨 게 사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뭐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부동산 얘기하셔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있습니다. 금리랑 부동산이랑은 항상 밀접하거든요.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금리가 어땠을까?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게 보편적인 정서였거든요. 되게 지극히 경제 논리에 따라 잘 맞는 활동이고 지금은 금리 갑자기 올라갈지는 그때 몰랐으니까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건 되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면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상당히 정상적인 수순이고 제가 이거 촬영 준비하면서 인터넷 좀 본 것 중에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하고 지난 최근 몇 년간 오른 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한 다음에 환율 조정을 해갖고 돈이 엄청 시장에 많이 생긴 거예요.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들이. 그러니까 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을 말도 안 되게 막 자고 나면은 월급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 돌이켜 보면 저는 두 단계로 보면 최근 한 몇 년간 오른 거에 앞단은 한 10년 전부터 한번 볼까요?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이 안 좋아갖고 뭐 공급 대책하고 뭐 대출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예전 정부의 관료가 대출받아 집 사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유명한 짤이 있죠. 그 시기에 부동산이 엄청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물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물가는 올랐다는 거 모두 알죠. 네. 물가 오른 만큼 그 시기에 부동산 안 오른 거가 올랐어야 되잖아요. 네. 인플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오르기 시작한 시작점의 인상은 쌓여있던 인플레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를 복리로 계산해보면 초반에 오르는 거는 저는 나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후반에 우리가 변수가 있었죠. 코로나랑. 오른 거는 비정상
이고 경제 논리상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엄청 올랐거든요. 왜냐면 금리를 낮게 하고 돈을 푸니까 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정상이고 그걸 잘 막았느냐의 평가는 이제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지금은 이론상은 부동산의 침체가 올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여기 다른 저희 질문 준비한 것도 보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 부분이 좀 변수인 것 같긴 해요. 예. 서울에 한국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부동산 공급이 엄청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체감적으로. 근시일에 늘 가능한 게 아니죠. 네. 네, 공급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약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의 침체랑은 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서상 한국인은 일본인처럼 또 그렇게 가기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세 사기 많이 네, 들어요. 맞아요. 전세 사기라든지 네. 깡통 전세 이런 것들. 네. 네, 최근에 보면 인터넷 보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거. 네. 그 진짜로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한국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금융실명제처럼 네. 정부가 개런티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등기를 보고 하는데 등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로 지금 가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전세 사기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전세를 주고 깡통을 넣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죠. 좀 네. 규제가 돼야 된다. 네. 왜 이런 게 규제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금융권은 금감원이라는 어떤 관리 기구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국토부랑은 좀 다른가요? 국토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금감원은 좀 맵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희 이렇게 첫 네. 영화 중에 돈도 그렇고 네. 그 작전도 보면 금감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저번에 그런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심각한 게 아닐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이 아는 지인도 부동산 사기를 당한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전세로 들어갔는데 네. 집주인이 국세를 밀려갖고 네. 난리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네. 왜냐면 그 국가의 세금을 떼가면 전세금보다 남는 돈이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경매로 나온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알 그 수가 국세- 없죠. 예.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국세청이 세금 매길 거 체납자인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전에 갭 투자 같은 것도 사실은 부실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다 연관된 거잖아요. 갭 투자하고 그다음 전세 사기한 업자들이 갭 투자한 거를 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처벌받고 제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분위기 많이 바뀔 것 같고 한국은 여러분들은 다 재택근무로 생각보다 하지만 미국보다 덜한 것 같고 미국은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명한 회사들이 본사 건물 갖고 있잖아요. 네. 한 5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 건물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부동산 부실 우려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제가 한 달에 건너 아는 지인분이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미국의 특정 지역에 가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묵었는데 엄청 신축 빌라래요. 엄청 네. 고급. 큰 단지에 불이 2개인가 3개밖에 안 켜졌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엄청난 거예요. 네. 미국에 약간 또 내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서브프라임 끝나고 부동산 침체가 왔다가 네. 위워크나 이런 것처럼 상업부동산 이런 쪽으로 되게 잘 발전했거든요. 네. 요새 미국의 부실이고 미국은 비는 상업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주거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국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주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군요. 있죠. 한국인들이 주거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월세나 그 주거에 드는 비용이 수입의 30% 이하. 네. 해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집을 못 사죠. 꼭 사야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도 좀 상당히 비싼 측면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기 재산의 저장고라는 그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내는 곳에 대한 불안정성이랄까요? 이런 게 좀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좀 다른다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향후에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의 측면이 좀 강화되고 투자의 측면은 좀 줄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선진국들도 보면 그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맨하탄 같처럼 잘 나가는 동네는 또 조금 다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고 저는 아무래도 전문이 아니니까 또 매서운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네. 개인적인 견해고 혹시 좋은 조언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주변 지인 들어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맨하탄 같은 데는 또 꾸준히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 무조건 한 전체적으로 내린다가 투자의 특정 지역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또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가 빠지나면 지난번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 하고 이제 97년, 98년 이때를 잘 아셨던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좀 매콤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와 끝까지 봐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시청을 네. 끝까지 해주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의견이든 좀 따끔한 말씀이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고 그 댓글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약간 표현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긴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네. 얘기한 게 인기가 없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해 좀 특정 과가 더 인기가 있었다 이런 건 얘기인 거고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치과대 기숙사에 사는 애가 자기 치과대로 되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인기가 있는 건 맞았긴 해요. 자기 나는 치대야 뭐 네네. 엄청 자랑하길래 네네. 속으로는 어쩌라고 하여튼 뭐 훌륭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니까 네. 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네, 오늘은 부동산. 이제 뭐 빅쇼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약간 부동산 쪽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융 관련된 오늘 뭐 수압이라든지 MBS, CDO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 MBS, CDO 이런 것도 한국에서 다 하거든요. 네. 그 기사 같은 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상당히 공익적으로 주택기금 이런 데서도 활용합니다. 다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때 미국처럼 부실한 부동산을 갖고 하지 않아요. 한국은 대부분 우량 부동산 베이스로 하니까 네. 원래 미국도 우량인데 돈을 더 벌려고 부실한 어떤 탐욕에 빠져서 생긴 거니까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제도나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가 전편을 올린 마진콜 한번 보시면 네. 조금 더 거기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좀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한국이랑 부동산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와 투자 측면이 다 같이 있는 공존한 이제 상품인데 한국은 이제 주거 측면이 더 큰 부분이 있고 영화에서 당시의 미국은 더 투자 쪽에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렇죠. 영화에서는. 네. 네. 영화에서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요즘에 또 부동산 집값이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제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예전에 직장 다니실 때 저희 상사분이 회사에서 딴짓 할 거면 굳이 딴짓 할 거면 부동산 보라고 본인의 부동산 투자 성공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네, 그래서 뭐 관심 분명히 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꼭 투자 목적 아니더라도 알아서 나쁠 건 없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는 또 투자에 성공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 참고하실 만한 건 참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좋은 영화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다음번 저희가 소재 선정할 때 참고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댓글 부탁드리고요. 달러헌터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맞다 범님 그 하나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놓쳤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담 맥케이 감독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어쨌든 결로 실화를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는 영화고 근데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4개 투자팀이 나오죠. 네. 근데 이 투자팀 개인적으로만 보면 이 영화는 성공 스토리예요. 그쵸. 네. 엄청 성공. 마이크 네. 버리고 8,000원? 이 정도 그렇죠. 벌었다고. 네. 돈을 번 성공 신화인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면
아 이건 시장 전체의 실패 영화구나 네,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이게 사실은 영화를 이제 돈을 잃은 사람도 번 사람도 사실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다. 않는 이제 그런 영화죠.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재밌지만 뒷맛이 되게 씁쓸하게 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봤었어요. 뭐 보통 투자자분들이 금융 시장이 안 좋으면 엄청 낙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여기 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아, 기회를 잡는 사람이 꼭 있다. 네. 영화 보시면 마이크 버리가 부실이 있다고 다 읽어봤다고요. 얘기한 게 되게 설득력 있는 신뢰들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네. 잘 들여보면 그 안에 또 또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8천억이면 은퇴하죠. 근데 여전히 은퇴 안 하고 인플루언서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